예, 참 많이 떨립니다. 아침 10시에 여기 강의장에 도착해서요. 10시간을 기다려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녁은 당연히 건너뛰고요. 체할 것 같아서요. 제 소개 좀 간단히 하면요. 저는 7년차 강연을 하고 있는 강사고요. 연평균 한 250회 정도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누적으로 한 1400회 정도 했고요. 강의장에서 만난 사람들이 약 7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제가 이 강의가 이 맨하탄에서 하는 강의나 작은 스피치들이 떨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떨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청중의 질이 다릅니다. 여태까지 만났던 7만 명과 여러분이 뭐가 다르냐면요. 제가 만났던 강의장에서만 7만 명은요. 대부분 어떤 자세로 앉아있냐면 죄수, 끌려온 죄수 내지는 포로, 심지어는 사형수의 표정으로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좀 웃겨주고요. 의미 있는 말 좀 던져라면 명강사라는 소문이 납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청중의 질이 다른 게요. 일단 이 안에 광기가 느껴집니다. 제가 맨하탄 작년 6월 6일 날 사인을 하고요. 여기 처음 왔을 때 받았던 느낌은 뭐냐면 사이비 종교 집단 집회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다른 뜻이 아니라요. 이 안에 흘러다니는 열정을 다른 어떤 강의장, 1500번이 넘는 강의장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저에게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저희가 PD가 됐는데요. 그래서 떨리는데 그게 첫 번째 청중의 질이 다른 거고요. 두 번째 진짜 떨리는 이유는 이 강의가 공짜 강의라는 겁니다. 저한테 돈을 안 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돈을 받고 하는 강의는 제가 실수해서 거래가 끊어지면 끝나면 됩니다. 다시 안 보면 되는데 제가 떨리는 건 뭐냐면 저는 평생 맨하탄을 할 거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평생 만나야 되기 때문에 혹시 말 중에 실수를 하거나 또 때로 좀 잘난 척을 하거나 그것이 잘못 전달됐을 때 올 수 있는 데미지 때문에 더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이 강연을 맡고 나서 옆집에 사는 우리 이명진 사장님 댁에 밤 10시에 찾아가서 원고를 들고 가서 검수를 받았습니다. 살면서 제 강의를 누구에게 검수받은 적이 없어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런데 거기서 첫 번째 주의사항 강연하듯 가르치듯 하지 말라라는 게 첫 번째. 근데 제가 강연의 특징은요. 돈을 주는 제가 일반 강의는 가르치듯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갖고 확신을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혹시 그게 건방지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최대한 낮추는 게 제일 관건입니다. 그래서 혹시 제 말씀 중에 사실 저 잘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제 말에 너무 확신이 차서 이게 가르치는 느낌을 주셨다면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강의할 수 있었던 건 작년 6월 6일에 사인을 하고 7월 초에 고피디에 왔을 때 그 이후로 계속 많은 선배 사장님들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강소은 사장님의 눈물 나는 CD, 안현우 사장님의 CD 들으면서요. 그분들이 자기네 걸 다 꺼내놨거든요. 어떻게 보면 숨기고 싶은 얘기들, 알지 않았으면 좋은 얘기들을 다 꺼내서 왜냐하면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되는 마음으로 꺼내놓으셨다면 저도 제 얘기를 오늘 좀 꺼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연에 앞서서요. 강연이래네 또 강연이 아니고 드릴 말씀에 앞서서 어느 소년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기억하고 있는 어릴 적의 추억의 시작은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 때부터가 시작이 됩니다. 그 이전에 기억은 별로 없고요. 어느 날 기억을 하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랑 시골에서 살고 있는데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냥 나가서 하루 종일 놀고 밥 먹고 자고 할아버지 할머니랑 동네에서 이렇게 잘 놀았는데요. 한 7살이 되던 해에 낯이 좀 익숙하지 않은 어떤 남자가 왔는데 아빠랍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서 학교를 다녀야 된다고 저를 데려갔습니다. 서울에 도착해 보니까 저보다 3살 4살 어린 여동생이 있고요. 집은 방 한 2칸짜리인데 하여간 거기서 학교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 서울의 생활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일단 불행했고요. 두 번째 집이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 초등학교 때만 해도 이사만 5번을 했고요. 할 때마다 집의 방의 사이즈나 개수는 줄어들고 고도는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계속 이렇게 계단을 많이 올라가야 되고. 근데 결국에는 6학년 때는 그전에는 삼성교라는 시내에 살았는데요. 드디어 6학년 때 이제 마지막에는 그 창동이라는 지금 개발이 될 그때는 완전 논밭이 있는 시골 동네였거든요. 그 창동이라는 동네로 이사를 갑니다. 그것도 어디로 이사를 가냐면 큰 고물상 한척현에 캐비넷으로 얼기설긴 엮은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 소년이 그걸로 이사를 가서요. 했던 일은 뭐냐면 학교 갔다 와서 하루에 5번씩 말통 5개를
수돗물을 떠다 날랐어야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물상에는 지하수가 나오긴 하는데요. 다 쇳물이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300m 떨어진 큰 길을 건너 300m 떨어진 교회에 가서 주차장에서 수돗물을 틀어가지고 반말통짜리 2개를 양쪽으로 들고 그걸 한 5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 식구들이 또 하루를 먹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소년의 어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충무로에 있는 모 대학병원 지하에서 밥을 지었습니다. 한 6년 넘게 밥을 지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그 소년네 집은 가난했습니다. 소년이 중학교를 갑니다. 근데 운 나쁘게도 한 8정거장 떨어진 학교에 배정을 받는데요. 키로수로 한 4km? 한 16길 정도 되는데 그 당시 버스 회수권이 한 80원 정도 됐습니다. 그 소년이 부모님을 도와줄 수 있는 건 버스비라도 아끼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 거리를 아침에 가방을 떠매고 걸어갑니다. 갈 때는 늦을까봐 열심히 뛰어가서 1시간 만에 가는데요. 올 때는 이것저것 다 구경하다 오면 한 2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 달에 아낄 수 있는 돈이 얼마냐면 약 4,000원 정도의 돈을 아껴서 부모님에게 보탬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짝꿍이 신문 배달을 하는데 하루에 2시간만 투자하면 3만 원을 벌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얘기를 듣고 계산기를 두들겨 봤더니 나는 3시간을 투자해도 4,000원밖에 못 버는데 2시간을 투자하면 3만 원을 벌 수 있는데 당연히 해야죠. 그래부터 이 소년의 배달 생활은 시작합니다. 소년은 그때부터 배달을 시작해가지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배달을 해서 중학교 1학년 때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만 5년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한 번도 안 빠지고 신문 배달을 합니다. 하지만 되게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년은 가난했습니다. 소년이 생각했습니다. 가난해서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는 길, 선택할 수 있는 공부밖에 없을 것 같아서요. 죽어라 공부를 합니다. 물론 집에 오면 책상을 펴낼 자리가 없으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다 하고 옵니다. 그래서 학교 갈 때 책을 다 떠매고 가야 됐었고요. 그 넓은 학교 도서관에 덩그러니 혼자 남아서 문 닫는 8시까지, 9시까지 혼자 남아서 숙제도 하고 예습도 하고 그리고 집에 오는 생활을 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했는지 한 학년에 16반, 약 1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늘 5등 안에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또 이뻐라 하셔가지고 중학생 퀴즈도 나가고 장학 퀴즈도 나갔습니다. 상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요. 대학을 꼭 가야 될 것 같아서 신문 배달을 과감히 그만두고 공부를 합니다. 이 소년은 사실은 법대나 의대를 가고 싶었습니다.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가장 취직이 잘 되는 경영대학을 가야 될 것 같아서 진로를 틀어서 경영대학을 갑니다. 그래서 나는 공부를 해서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1학년, 한 학년이 500명인데 그중에 3등으로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4년 장학금을 받고요. 대학에, 흔히 말하는 명문대학 경영학과에 입학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91년대 때쯤 이 소년은 돈을 법니다. 왜냐면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돈을 버는데요. 월수금 수업을 다 몰아서 학교를 가고요. 화목, 토, 일은 아르바이트를 뛰는데 당시 돈으로 한 달에 400만 원씩을 법니다. 대기업 임원이 한 400 벌었는데 그 돈을 번 게요. 난 12시부터 초등학교 1학년 과외를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고3 과외까지 해가지고요. 열심히 뜁니다. 그래서 한 400씩 벌어서 300은 집에 갖다 주고 100만 원 갖고 용돈 쓰고 모아서 학비를 내고 살았습니다. 조금 생활이 피는 것 같았는데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소년이 군대를 갔어야 되는데요. 그냥 막상 400씩 300씩 돈 갖다 둔 자식이 군대 가면 부모가 얼마나 힘들까 생각해서 국리를 합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ROTC 지원을 해서 ROTC 장교훈련을 받고요. 군대를 소대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군대 최전방 비무장지대 안에 생명수당이 나오는 소대장을 발령받고요. 생명수당이 좀 짭짤하게 나옵니다. 들어갔다 올 때마다 한 10,000원씩 더 줍니다. 그거를 착실하게 모으니까 군대에서 주는 밥만 먹고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니까 제대할 때 한 2천만 원 정도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또 부모님 드리고 보태드렸습니다. 그래도 2천만 원 그 가난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대하자마자 6월 30일 날 제대하고 7월 1일자로 대기업에 출근합니다. 제일제당이라는 회사에 그 소년이 출근을 하는데요. 대기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림이 필지 알았는데 별일 없었습니다. 여전히 살기는 힘들었고요. 끝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소년한테 좋은 기회가 하나 옵니다. 이 소년을 유심히 지켜봤던 대학교 선배 한 명이 재벌집 외동아들인데요. 싹수가 있다고 봤는지 자기 회사로 스카우트를 제의합니다. 99년도 당시 돈으로 약 1억 정도 연봉을 제시했고요.
그 가게 되는 회사는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아는데 이게 좀 알려지면 안 될까봐 그냥 모 회사, 요구르트를 많이 파는 모 회사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그 회사 사장님 연봉이 1억 1천만 원이었으니까요. 대리가 1억 받는 건 대단했죠. 그래서 한 7년 다니면서 빚도 아버지 빚도 많이 갚고요. 작지만 연립주택 한 채도 사서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결혼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33살에 어떤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때 딸랑 시작한 돈이 단돈 2천만 원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구로동에 20년 된 아파트 15평 얻어서 전세 얻어서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되게 행복했습니다. 뭐가 될 것 같았고요. 아기도 낳고 행복했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더라고요. 어느 기업에서 어느 위치가 되고 중요한 포스트에 가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직하고 반듯한 사회는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쁜 일에 이렇게 손을 대야 됩니다. 그리고 나쁜 일을 많이 손대는 만큼 힘도 세집니다. 권력도 세지고요. 그리고 매일 룸사롱을 다녀야 됐습니다. 이 소녀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술집에서 영혼을 팔고 사는 그 공간에서 버텨내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 소년이 신문 배달할 때요. 그 무수하게 걸려있는 우유 하나, 남의 집 우유 하나 손댄 적이 없거든요. 근데 꽃다운 아가씨들이 늙은 아저씨들한테 몸 팔고 영혼 파는 그 공간 안에서 견뎌내기가 너무 힘들었는데요. 그 결정적으로 딸을 낳습니다. 이 소년이. 첫째 딸을 낳는데요. 어느 날 술을 잔뜩 먹고 룸사롱에서 모 공무원을 접대하고 돌아오는 그 길에 딸을 안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영혼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 딸을 호의호식 시킨다고 이 녀석이 반듯 잘 살까? 그래서 사표를 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러고 나서 사회에 나왔는데 세상은 의외로 좀 어려웠습니다. 연봉 1억에서요. 연봉 3천만 원으로 수입이 급추락하고요. 또 어떻게 둘째 아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내는 또 다시 돈을 벌러 나가고요. 그 기간 동안 6개월 동안 실업자 생활을 하면서 딸내미 손잡고 실업급여를 받으러 가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우연하게 기회가 옵니다. 어떤 기회냐면 어떤 선배가 그 소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 어디 지방에 밀양이라는데 무슨 농민 대상으로 강의가 있는데 갔다 오면 30만 원 준단다. 교통비까지. 한번 안 갔다 올래? 근데 이 소년은 앞뒤 잴 게 없었습니다. 까짓거 해본 일은 아니지만 와이프가 그렇게 힘들게 돈 벌러 다니는데 가서 담은 20만 원이라도 교통비 제하면 한 20만 원 남는데 그래도 벌어왔다는 생각으로 많이 준비를 해서 농민 강의를 갑니다. 가서 정한되면 뚫어더라도 몇 곡 부르고 오면 돈은 죽었지. 근데 의외로 거기서 대박이 일어납니다. 아주 강의가 잘 됐고요. 거기서 인기를 끄는 강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강사로 전업을 해서요. 강사를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8천만 원이나 돈을 벌고요. 그 다음부터 연봉 1억이 훨씬 넘는 강사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강사를 하면서요. 늘 고민이 컸던 게 뭐냐면 이 수입은 늘어나는데요. 3천만 원을 벌 때도 1,500만 원을 저축하고 1억을 벌 때도 한 2천만 원밖에 저축 못하는 생활의 가치 따라 올라가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고요. 그 말 못한 가장의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요. 죽기 살기로 일을 합니다. 한탕 뛰면 미니멈 한 80에서 90만 원 강의를 받으니까 하루 3건을 좀 300까지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소녀는 이마트에 가면 그 유통기한 임박한 보름달빵이 있습니다. 그게 990원 하거든요. 그걸 한 30개씩 사다가 냉동실에 쟁여놓고요. 지방 출장을 갈 때는 서너 개씩 꺼내서 그걸 먹어가면서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는 목포, 1시부터 4시까지는 광주, 그거 찍고 올라오면서 대전에서 강의 한 건, 이런 식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이제 몸은 더 나빠졌고요. 이 소년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질병인 통풍이라는 게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3개월에 한 번씩 발병된 통풍이요. 2주에 한 번씩 발병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늘 차 한쪽 편에는 낙센이라는 아주 독한 소염 진통제를 먹어가면서 일을 합니다. 연봉 1억이라는 돈을 벌면서도요. 가난이라는 공포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그 행운은 우연치 않게 오는 것 같은데요. 어떤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50이 넘어
알게 된 사실 중에 인생은 운칠기삼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그 소녀는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노력하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순진한 생각을 살았는데요. 인생은 운칠기삼이 맞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중에 운의 대부분은 만남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에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 아주 우연하게 만난 사람은 그 소년의 딸의 유치원 그 친구 아빠 엄마인데요. 굉장히 럭셔리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알고 보면 그 남자들은 그 수입들을 궁금해하는데 그 집이 한 달에 돈 1,000만 원 번다고 하길래 그 소녀도 나도 1,000만 원 벌어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더 캐물어 봤더니 무슨 이상한 영양제를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비웃었습니다. 왜 비웃었냐면 그래도 영양제 파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소녀는 잠깐만 헷갈리네 죄송해요. 뭐 다 제 얘기하는 걸 알 텐데 이게 끝까지 안 되네. 그래서 소녀로 계속 가겠습니다. 그래도 강연을 하고 버는 거라 더 질이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집의 수입이 늘어나는 속도와 그 소년의 강의료가 1,000에서 1,200이 되려면 더 단단하게 뛰어야 되는데 그 친구네는 그 딸내미 친구네 집은요 더 열심히 놀더라고요. 그 속도를 쫓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몸은 아팠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집에서 권하는 영양제를 먹기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 좋았던 건 만성 피로에서 소년 사라졌고요. 결국에 그 소년이 메나텍 사업을 2012년 6월 6일 현충일 날 사인을 하고 사업을 시작해서 그로부터 1년 후가 지난 후 PD가 되었습니다. 그게 유희성입니다. 제가 좀 표를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유, 잘 되나? 아유. 이게 그냥 제가 양력을 올려놨는데, 하여간 제가 보내는 양력입니다. 뭐 쭉 있고요. 뭐 이런 거 위촉장도 꽤 여러 기관에서 받았습니다. 근데 별 볼 일 없습니다. 예.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제 기사가 조금 나옵니다. 한 100여 건 나오는데요. 제 이름을 검색해 보시면 나오고, 뭐 강의 잘했다고 전라북도 도지사가 상도 줬습니다. 뭐 기타 등등 다양한 블로그에서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이 뭐 블로그를 올리기도 하고 하는 나름 강사인데요. 어느 동네 가니까 이렇게 막 플랜카드도 걸어놓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예,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책도 한 강사하면서 한 5권 정도 씁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고흥군의 책도 써가지고 잘 썼다고 명예부군수로 활동도 하고 있고요. 단양 책도 쓰고 또 뭐 리더십 책도 쓰고 면접법 책도 쓰고 많은 책을 썼습니다. 제가 제 일정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좀 이거 보여드리기 전에 고민을 좀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업으로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한 달 저의 지출이 한 미니멈 700만 원 이상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양가, 처갓집과 본가에 약 100만 원씩의 생활비를 다달이 드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드릴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좀 욕심이 있어서 딸내미들을 국제학교 보내다 보니까 한 달 학비가 200만 원씩 나가는데 두 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비만 400이 나가고 있고요. 뭐 기타 등등 뭐 따지니까 8, 900 정도 벌어가지고는 돈을 못 맞춥니다. 그런 상황에서 메나텍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여전히 그래서 강의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 중에 전심전력으로 전업으로 하시는 파트너 사장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요. 그래서 제 일정표를 조금 이렇게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검수를 받고 한 건데요. 여쭤봤어요. 혹시 이것이 우리 여기 계신 청중들께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모르니까 경험 있는 스폰서님께 무조건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의는 저의 강의가 아니라 우리 그룹의 강의이기 때문에 제 임의대로 제 의견만 막 보여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사점이 뭐냐면 1, 2월 달에 저의 그 수입이라는 겁니다. 1, 2월 달 구성 590입니다. 이게 이제 춘공기, 일종의 춘공기거든요. 강의와 강연이 없는 춘공기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집은 누구라고 얘기하는데 그 집은 아시죠 대충 요 앞에 계신 분. 그 집은 1, 2월 달에 뭐 하와이도 갔다 오고 뭐 명절 갔다 왔는데도 1,000만 원이 유지가 됩니다. 2월 달입니다. 여전히 춘궁입니다. 660은 마이너스 한 3, 400 나는 거예요. 이제 3월 달 이제 물 오른 달입니다. 3월 달 되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1980만 원 플러스 300이 이제 컨설팅비 들어서 한 2200으로 이제 올라가고요. 뭐, 이게 일정표입니다. 이게 뭐 가격 쓰는데 1450 플러스 250이니까 한 1500 정도 벌었네요. 뭐 대충 5월 달에는 좀 천천히 1400 벌었구나. 뭐 6월 달에는 뭐 1200 뭐 이렇게 벌고요. 뭐 7월 달에는 단가가 싼 강의만 했나 봅니다. 단가가 안 나오는데요. 이제 8월 달에 이제 메나텍으로 했는데요. 이때 뭐 나름 열심히 군데군데 제가 사업과 관련된 일들을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한 뭐 1400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9월 달에는 이제 아예 정말 작심을 하고 월목을 뺐는데도요. 한 1200만 원이 넘어가고 자, 이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10월도 벌써 일정을 계산하니까 1250 정도 되고요.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린 이유는 상의를 했습니다. 제가 이 강의가 우리 사업자님들께 어떤 도움을 드릴까 시사점을 우리 스폰서님들과 상의를 했는데요.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 사람은 네트워크를 안 할 사람이야라고 여유 있어 보이는 사람도요. 내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갖고 산다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시적인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저 사람 월 1000 넘어가니까 뭐 말하길 필요 없어 이럴 필요가 없으시다는 거죠. 그 속으로 이렇게 곱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제 수입을 공개했고요. 그 고민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간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라는 표현을 할 때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시간적인 자유라는 거의 의미에서 뭐냐면 가처분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생을요, 행복하다는 사람은 뭐냐면 한평생 살면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있는 사람이 진짜 제대로 산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정된 자원이 내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을 하루에 8시간씩 빼다가 회사에다 팔고 돈을 받아오는 게 직업의 본질입니다. 가처분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소득에서도 가처분 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벌어도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소득이 100만 원밖에 안 한다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근데 300을 벌어도요. 내 마음대로 팍팍 쓸 수 있는 게 200만 원이면 진짜 부자라는 거죠. 저는 1000만 원이 넘게 다달이 1500만 원 넘게 돈을 벌어도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제가 공포감에 살았느냐면요. 실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 굉장히 짠돌입니다. 제 카스에 들어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직도 양말을 꼬매 신고 살고요. 결혼할 때 와이프가 사준 팬티, 반스. 이 반스가 20개를 사줬는데 8년 동안 그대로 입었습니다. 중간중간 와이프가 팬티 교체 좀 하자 그러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반스 보여줄 사람 당신밖에 없는데 뭐하러 새 걸 사. 한 번은 제 허락도 안 받고 반스 8장을 할인마트에서 사왔습니다. 어떻게 쓸 것 같습니까? 반품시켰습니다. 더 놀라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메나텍을 하기 전 해입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데 딸내미들이 눈치를 실실 보더니 천기 누설을 하나 합니다. 작은 딸이. 걔가 좀 푼수거든요. 아빠 우리 잠바 샀다 그러는 거예요. 잠바. 막 크는 애들 겨울 잠바요. 한철 입으면 못 입히거든요. 그리고 어두운 잠바가 수두룩한데요. 잠바를 사준 겁니다. 아니나 달래요. 딱 열어봤더니 연년생이니까 맞춰 입히려고 엄마가 보라색으로 2벌을 사서 탁 숨겨놨습니다. 와이프한테 바꾸러 가자. 타라.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5만 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나의 이 불안감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와이프가 야속했습니다. 분명히 강사라는 직업은요, 세상이 바뀌었거든요. 뭐가 바뀌었냐면, 이제 필 받았습니다. 강사라는 직업은 세상이 변했는데요. 제가 강연을 듣는 교육생일 때는 70대 할아버지가 와서도 강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70살까지 유통기한이 있었다면, 요즘 강사들은요, 50이 넘어가면 군냄새 난다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저의 유통기한은 8년 남았는데 8년 후에 저의 모습이 뭐냐면 애들이 16살, 17살입니다. 근데 이 생활 소비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니까 속이 터지는 거죠. 승질이 너무 나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난생 처음으로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박아버립니다. 사고가 나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50만 원을 해줬습니다. $5만 원짜리 잠바를 바꾸러 가다가요. 50만 원 사고비를 물어주고요. 사고가 꽉 나는 순간요. 순간적으로 너무 내가 비참하더라고요. 미안하고. 그래서 차 불러가지고 보내고요. 결국엔 바꿨어요. 바꾸기는. 바꿔야죠. 이왕 나섰는데 바꿨죠.
바꾸고 나서 차를 타는 지하주차장에 기다리는 와이프 한마디가 또 가슴에 비수를 꽂습니다. 파는 사람이 그러시더라고. 바꾸러 오실지 알았다고. 어저께 그 잠바를 고르시면서 틀었다 놨다 하면서 고민하는 모습이 영락없이 내일 바꾸러 오실지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다 데리고 와서 외식을 10만 원어치 했습니다.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그런 고민을 하고 살았습니다. 절대 쓰지 말아야 되고요. 제가 겪었던 어떤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서 적어도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아도 자식이 무언가 인생의 선택을 할 때 가난이라는 식구를 부양해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선택을 접는 일을 없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그러던 차에 메나텍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이전에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때 소망이 뭐였냐면요.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200만 원만 있었으면 숨을 좀 쉬고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분석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도 제가 대기업에서 경영기획실에서 손익분기점 계산도 하고 그런 머리기 때문에 계산을 두들겨봤어요. 첫 번째 검토한 게 치킨이에요. 투자 대비 그거는 제정신 갖고는 안 해야 되는 짓들입니다. 뭐 남마케팅 이런 것도 맞아요. 특정해서 얘기해도 되나요? 이거 모르겠네. 하여간. 근데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질을 봐요. 돈에는요. 양과 질이 있는데 300만 원을 벌어도 1000만 원을 벌어도 질이 같으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양이 틀릴 뿐이지 질이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300을 벌어도요. 그중에 이 사람 300 버는 거 근데 이 사람 뒤에 있는 300은요, 어떤 거냐면 100만 원이 월세로 어딘가에서 나와. 그럼 돈의 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시스템으로 도는 번과 내 육신을 팔아 버는 돈, 이렇게 가르는데요. 내 육신을 팔아서 버는 돈을 일명 앵벌이라고 부릅니다. 앵벌이. 이 중에 앵벌이가 되게 많습니다. 1000만 원짜리 앵벌이, 200만 원짜리 앵벌이. 왜? 그게 앵벌입니다. 왜? 내 육신을 팔아서. 한 번은 제가 위기의식 더 익힌 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새벽 4시 이제 목포를 내려가야 되는데, 허리가 끊을 때 아픕니다. 이게 애 난 것도 아닌데 왜 아프시로? 샤워를 하는데 갑자기 이쪽에 뭐가 큰 게 쑤시는 듯 아픕니다. 그래서 목욕탕에 쓰러졌고요. 와이프를 깨워서 병원을 갔더니 요로결석이랍니다. 이 통풍이 요로결석을 수반하는 추가적으로 요로결석이 따라온다는데요. 처음 알은 그로부터 한 4일을 어떻게 못 우니까요. 딱 4일 했으니까 강의로 600만 원이 탁 날아가더라고요. 내가 1500만 원이 안 움직이면 한 150만 원도 되는 게 아니라 제로가 되는 거를 더 절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시스템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타임에 이제 메나텍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좀 트라우마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여러 진정한 네트워크를 핑계로 삼은 다단계의 불법 다단계, 불법 방판이라고요. 그건 다단계라고 할 수도 없고 불법 방판입니다.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했고요. 심지어는 제가 중학교 언제 때인지 모르겠는데 단칸방을 살 때 월세 한 3만 원 사는 방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아버지를 꼬셔가지고요. 이름 박이 천숙이라고 있어요. 걔네가 10대를 팔면 본부장을 시켜준다는 말도 그 아버지가요. 그 당시 3만 원 단칸방에 한 100몇십만 원짜리 정수기를 신청을 해서 꽂아놓습니다. 설치하러 온 아저씨가 황당해합니다. 놀 자리가 없어서. 저희 집안만 놓은 게 아니에요. 사돈의 8조까지 다 갖다 판 겁니다. 그게 고스란히 제 인생의 빚이 됐었고요. 그래서 제가 메나텍 사업을 검토하면서요. 뭘 제일 먼저 검토했냐면 이 사업을 통해 피해자가 얼마나 많을까에 대해서 가장 고민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너는 기본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이 뭘 하든 100단계, 5단계 별걸 다 하든 성공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근데 나만 성공했는데 누군가의 피와 눈물을 밟고 일어선 성공이 그 진정한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 악덕은 언젠가 돌려봤거든요. 그래서 메나텍을 검토하면서 제품력 좋고 우수한데 마지막으로 이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보거나 망했다는 사람이 있냐 봤더니요. 별로 망했던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보상 체계를 보니까 해도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메나텍에 들어왔고요. 그리고부터 제가 나름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메나텍에 대해서 장점을 말씀드리면요. 여태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노력했던 것 중에 가장 쉬웠던 것 같습니다.
제 집에 와주시면 많은 상장들 다 버렸지만요. ED 인증서와 ED 배지, 이건 우리 스폰서님 거 빌려 차고 왔는데 아직 안 나와가지고. ED 배지를 딱 꽂아놓고요. 제가 우리 진열장에 딱 꽂아놨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자부심 있고 든든한 표시였습니다. 기존에 뭐 국방부 장관상도 받아보고 뭐 별로매상 다 받아봤는데 제 인생에 아무 변동도 주지 못했는데요. 메나테크에서 한 요만한 뭐 ED가 된 걸 축하합니다. 뭐 이게요. 내 인생에서 안도된 한숨을 쉬게 됐습니다. 지난번 메나코스트에서 제가 발표를 할 때 ED 퀄리파이 ED로 발표를 할 때요. 이런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평생 ED만 해도 소원이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ED 되면 늘 200만 원씩 나오니까. 누가 청중 중에 우리 사업자님들 왜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200만 원이 얼마나 귀중한 거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갈급했거든요. 근데 이게 PD가 됐으니 어떡했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에 어떻게 성공했는지 말씀을 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솔직히 없어요. 그런데 굳이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궁금해 하신다면 제가 어떤 마음으로 사업을 했는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강연 아닙니다. 아시겠죠? 아까 이 목차 만들고 있으니까 우리 안성우 사장님이 강연하면 안 돼 이러고 또 잔소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뜨끔했습니다. 제가 마음가짐을 한번 했는데 첫 번째, 제 마음가짐 그랬습니다. 사업을 결심한 순간부터요, 스폰서가 제가 여태까지 다녔던 회사 중에 가장 무서운 상사였습니다. 사실 여태까지 회사를 다니면서 어딜 가면서 상사를 무서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최선을 다하면 가지껏 뭐 무서울 게 뭐 있어. 그런데요, 이번에 만난 상사는요, 실제로 상사는 아닌데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의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사로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계신 배주원 사장님 제 스폰서님이신데요. 저를 이렇게 조인시켜 주신. 그 전에 메나텍 하기 전에는 우리 딸내미 친구 엄마예요. 그래서 오면 강연 잘해요. 뭐 이러면서 강연도 한 수 가르쳐 주고 주제 넘게 그랬습니다. 근데 사업에 딱 조인되고 나서부터는요. 앞에 가면 오금이 저려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바로바로 고치는 저 그 자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도 앞으로 이 관계는 계속 갈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떨리죠? 앞에 계시니까 더 떨립니다. 그래서 스폰서님을 나의 생사 여탈권, 인생의 여탈권을 쥐고 있는 최고의 상사라고 생각하고 솔직히 따랐습니다. 물론 스폰서님들 입장에서는 제가 부족한 점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가짐은 그랬습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로 짜투리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런 운전할 수 있는 시간, 운전해야 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1년에 그 차를 뽑았는데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3년 전에 뽑았습니다. 기름값 때문에. 딱 3년 만에 24만 킬로를 뛰었습니다. 요걸 이제 환산하면 지구를 6바퀴 돈 거예요. 지구가 4만 킬로니까. 거기에 앉아서 1년에 8만 킬로씩 운전합니다. 그때 제가 작년에 사업을 시작하면서요. 핸드폰 1200분 무료 통화를 하면요. 1800분 정도를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로지 차에 타자마자 전화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형 잘 지냈어? 그래 알았어. 좀만 기다려봐. 잠깐 봐. 뭐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짜투리 시간. 그리고 누군가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너는 뭐 거저먹기로 했냐? 그 진짜 지대로 넌 다단계 만났다? 피라미드? 그 거저먹겠네? 이렇게 했는데 나름 노력한 게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전업으로 하신 사장님들보다는 부족하지만 제 노력한 걸 말씀드리면요. 딱 지난 14개월 동안 포기한 게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하루도 안 쉬었습니다. 제 가치가 뭐였냐면 저희 딸들이 크기 전에 돌아오지 않는 가치관 중에 딸들이 나랑 놀아달라는 타임이요. 딱 10살 이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강사를 할 때는요. 토요일, 일요일 날 어떤 약속도 잡지 않았습니다. 100% 딸들과 둥글고 놀았습니다. 왜? 그게 나의 유일한 가처분 시간이었기 때문에. 근데 딸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아빠가 딱 1년만 해볼게.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추석 설날 빼놓고는 하루도 안 쉬었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4시간 이상 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마치고 돈 보통 12시인데요. 그때부터 이제 프린터기, 집에 있는 윤전기를 돌리면서 파트너들이 자료들을 뽑고 CD를 굽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짜투리 시간을 많이 활용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어느 글귀가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그 질적인 변화는 작은 것들이 쌓여 축적됐을 때 진실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구절인데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우리는 가끔 뭉텅이 시간 큰 거를 썼을 때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생각은 그 책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로는 큰 뭉텅이는 다 공통적으로 쓴다고 써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수업 8시간을 똑같이 듣는데요. 어디서 실력 차이가 나냐면 쉬는 시간 10분, 점심 먹고 20분. 요게 쌓이고 쌓였을 때 질적인 변환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그 질적인 변화가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튀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간혹 사람들은 그 짜투리 시간을 쓰다가 에이 안 되는구나라고 포기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뭔가 성취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메나텍을 만나서 무슨 일을 했던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룹원으로서 봤더니 이제 처음 오자마자 우리 스폰서님들 막 실버 PD 사장님이 막 물컵 놓고 하시길래 도와드리기 시작했던 게 이제 저의 첫 작품이 이런 겁니다. 이제 요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거 종이컵 쓰지 말자고 막 써붙인 게 접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종이컵 재활용해 주시면 아프리카 아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지구를 아이를 사랑하는 메나텍 막 이런 거 써붙이고 막 이렇게 이런 활동도 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참 열심히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 사업자님들 중에서 저를 책장사로 아시는 바람에 책을 이렇게 우리 그룹에 이렇게 공급을 해서 제가 한 번 사면 막 100권씩 200권씩 사가지고 이렇게 저기서 공급하고 있으면 아저씨 저기 카드 돼요? 그러면 황당합니다. 아저씨 봉투 없어요? 그러면 황당. 그냥 한 번에.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의 몸에는 100명의 의사를 산다 출판사 문학사상 책에요. 얼마 전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여태까지 제가 얼마를 샀으니까 1800권을 샀답니다. 제가. 우리 메나텍에 한 500권이 공급이 됐고요. 1300권이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하는 강연장에서 여러분 영양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놓고요. 권당 우리 8,000원씩 팔았죠. 그걸 10,000원씩 팔았어요. 그것도 짭짤해요. 그것도 짭짤해요. 그래서 세상에 한 1200권의 저 책을 돌렸고요. 반드시 강조를 합니다. 6장을 꼭 읽으세요. 6장입니다. 6장 꼭.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프린터입니다. 이 잉크젯 프린터거든요. 두 번째 프린터입니다. 다 망가져가지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A4 용지 2,500장짜리가 한 박스인데요. 10박스를 샀더라고요. 그 10박스를 집에 오면 딱 걸어놓고 특허 자료 계속 돌리고 몇 장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면 집어넣고 해가지고 뭐 50교씩 이렇게 만들고요. 그것을 100장짜리 CD를 한 10박스 정도 사니까 1000장 정도를 이렇게 굽고 그렇게 나눠드리고 했습니다. 집에 다 있습니다. 재본기, 코팅기, 코팅 돌리고 그런 거 했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생각난 얘기인데요. 제가 우리 스폰서님들을 보면서 어디 수첩에 적은 글귀가 있습니다. 메나텍 리더는 구질구질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왜냐하면 보니까 회사에서 우리 여기 뭐 실버 PD 이상, 브론즈 PD 이상 사장님들 되시면 회사 임원급, 중역급인데요. 실제 현장에 가보면요. 중역이고 뭐고 없어요. 우리 우리 그룹 어디 놀러 갔는데 배주원 사장님이요. 식당에서 저녁에 애프터 하려고 남았던 음식 막 챙기고 난 소주 여기 집어넣고 막 리더들이 그렇게 뭔가 챙기는 그런 일들. 세상에 어느 조직도 그런 직급에 올라갔을 때 그렇게 뭘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챙기고 그런 거 안 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해. 참 그래서 멋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소주 숨겨오다 걸리고 막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집에서 이런 거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성공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도 이렇게 제가요. 이 제품 전달이 전혀 안 됐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을 잘하니까 이 제품을 잘 전하는 것 같지만 꼴 결정력이 없습니다. 문까지는 잘 꾸고 가는데 꼴이 안 들어가요. 제 스폰서님은요, 별로 설명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꼭 카드를 받아오세요. 우리 김용기 아는 사장님.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저는요, 설명을 다 하면요, 마지막에 이래요. 좀 고민하다 먹어볼게 이래요. 그럼 그러세요. 그러고 와요. 근데 그거를 지난번 고PD 때 박상민 사장님이 강의에서 알았어요. 설명과 설득의 차이를 알았던 거죠. 기억나십니까? 설명과 설득의 차이가 뭐죠? 설득은 하여간 레이저가 나가야 되는, 저는 레이저가 안 나갔던 거예요. 근데 제가 PD가 되는 달에 레이저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레이저가 나가냐면 크린을 했었어요. 저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85kg라는 확정된 몸무게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근데 아침 저녁으로 굶고 다니자고 쉐이크를 먹었더니요. 아주 천천히 500g, 1kg 빠져서 81kg까지 쭉 빠져서 작년 가을에 양복을 다 개비했습니다. 다 버리고 샀어요. 근데 올 봄에 크린을 한다는데 우리 스폰서 일기 크린 할 때는 안 했어요. 우리가 송도 일기 크린 할 때 전 덜 뺄 게 없어요. 그런데 2기 크린 때 우리 스폰서님이 그런 거예요. 전 스폰서님 말씀 잘 들어가지고 성공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직대 스폰서님. 스폰서님이 유 사장님 해봐요. 했는데요. 딱 일주일만 3kg가 쭉 빠지는데요. 몸이 싹 좋아지면서 통풍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부터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사업을 하면서는요, 원칙이 있었던 게 성공할 때까지는 가족을 안 찾아가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부터는요, 식구고 나발이고 다 찾아가는 거예요. 사촌 누나 찾아가, 누나, 쇼를 하는 거, 누나, 나 사실 망했어.
애들 알잖아. 셋인데 50만 원만 줘. 누나 50만 원 줍니다. 주면 누나 미안해. 잠깐 기다리면 차에 좀 갔다 오고. 그래서 크린 세트를 꺼내놓고 들어봐 누나. 내가 망한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난 누나 인생을 구하려고 왔어. 이렇게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PD 도전하는 달에요. OBP인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바로 위에 스폰서님이 PD가 됐고요. 바로 그 다음에 스폰서님이 그 다음 달 PD가 됐고 이제 바로 제 차례인데요. 4만 점 정도 됐습니다. 4만 점. 4만 점 왔다 갔다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나도 이 흐름을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카톡방에 갑자기 스폰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요번 달 PD 도전합니다. 딱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저는 막 화이팅 이런 게 올라왔지 않더니 정적이 쫙 흐르는 거야. 이건 뭐 허락도 안 받고 지 맘대로 막 PD 도전한다니까 아무 스폰서. 그래서 난 속으로 이게 또 그룹에 해가 되는 일을 했나. 그래서 바로 우리 배재현 사장님께 전화를 드립니다. 사장님 그러면 하니까 저 크린 한 50세트 팔면 되죠? 그랬더니 팔면 넘치지요. 그러기 때문에 그 달에 제가 크린을 39세트를 전달을 합니다. 박수 한번 치워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달하냐면요. 목포에서 강의가 있잖아요. KTX 타고 갔다 오면 차를 끌고 새벽 4시에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4시에 가서요. 그 목포에 사는 친구한테 크린을 이제 12시까지 강의 끝나면 만나서 오후 한 3시까지 크린을 전달 한 세트를 전달하고 올라오면서 청주쯤 들려서 이제 선배 만나 전달하고요. 그럼 9시쯤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강남에 사는 친구 또 잡아놓고 11시부터 결제할 때까지 이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세트 정도 결제 딱 받고 옵니다. 그러면요, 제가 그때 카톡방에 막 3세트 결제했습니다. 막 올리면 이제 그때부터 박수가 올라오는데, 그때도 스폰서님이 저러다 망가질 것 같으니까 답변들이 없더라고요. 특히 배주원 사님이 아무 말이 없어요. 내 신경 쓰이는 스폰서님인데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가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고 계속 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뭔가 가슴에 확 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제 수첩에 휘갈겨서 쓴 건데 오늘 카피해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공이 임박한 징후라고 쓰면서요. 이렇게 썼어요. 스폰서가 존경스러워지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할 때.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전에 PD님들이 갑자기 존경스러워지기 시작하네요. 야, 이 과정을 거쳐서 PD가 됐구나. 과연. 정말 대단하시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정말 스폰서님만 존경하면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고 계속 떠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철학을 끝까지 갖고 살 건데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되게 박수 한번 씩. 마무리할 시간이 막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늘 정지만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가방 많이 갖고 다니면 성공한다요. 전 늘 이렇게 가방을 갖고 다니면 보셔서 아실 겁니다. 안에요 적어도 한 4세트 정도의 자료들이 있어서요. 4명 정도의 파트너한테는 이렇게 불화할 수 있는 자료가 늘 있습니다. 이제 좀 메나텍에 감사한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메나텍에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마운 건 아직도 사람들이 우리를 잡다 단계로 취급하는 게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안티 네트워크 카페에 가보면요. 이렇게 검색을 해보고 이렇게 보면 메나테크 아세요? 그러면요. 취급도 안 해줍니다. 너무 행복해 죽겠어요. 답변이 되게 짧아요. 매출액 딱 보여주고요. 아시죠? 듣도 보도 못한 잡다 단계 이렇게 써 있어요. 야, 그래서 저는 우리 매출액이 올라갈 때마다 가슴이 떨리는데 그거 볼 때마다 안도가 됩니다. 아직은 내가 기회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판단하기가 다르겠죠. 예. 제가 메나텍 사업이 좋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노력 대비 보상이 어마어마합니다. 여태까지 굉장히 열심히 살아왔는데요. 그 열심히 살아온 결과들이 별 볼 일 없어서 상장 하나 주고요. 입학증 하나 주고요. 별 볼 일 없었습니다. 대기업 사원 배지 하나 주고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그런데 메나텍은요. 저를 경제적인 자유를 줬습니다. 두 번째, 외롭지 않은 사업이라는 거죠. 보니까요, 제가 살아오면서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요, 그냥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부모님들밖에 없대요. 심지어는 피를 나는 형제들도요, 조금 질투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사업은요, 이 스폰서와 파트너십이라는 건요, 정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벤츠를 뽑았거든요. 안 놀라네. 빤스 말고 벤츠. 아이, 빤스 아니고 벤츠라니까. 그것도 우리 스폰서님이랑 똑같은 거 뽑았어. 네, 뽑았어요. 벤츠 뽑았는데 벤츠 축하식을 하랬는데요. 축하식을 스폰서 집에서 했어요. 왜 너네 집 가서 축하식을 하냐고. 그때 제가 받았던 느낌이 뭔지 아세요? 스폰서님들 너무 진심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비즈니스는 없습니다. 회사 상사요? 제가 회사 상사들한테 무슨 강의 하는지 아십니까? 부하를 사랑해라. 부하를 아껴라. 부하가 성공해 네가 성공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회사는 돈을 주면서도 가르치거든요. 근데 실제로 상사들이 부하가 성공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를 칠까봐. 근데 우리는요, 그런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하고요. 그 전에 강사가 너무 외로웠어요. 왜 외로웠냐면요. 열심히 도착한 마이크 하나 주고요. 네가 알아서 해. 그럼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내려옵니다. 그 쓸쓸히 내려서 또 아반떼 몰고 또 어디 가야 되고 막 이러고 살았는데 지금은 너무 형제자매. 그 너무 스폰서에 떨어지기 싶어서 스폰서집 옆집으로 이사 갔고요. 조금 배팅 더 해가지고 5평 더 넓은 집으로 확 가버렸어요. 네, 네. 아내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해준 게 메나테크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요. 왜, 많은 여자를 좀 만났는데요. 왜 결혼을 못했냐면, 와이프가 또 자기 얘기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 그냥, 희화하는 거 아닙니다. 이 얘기 또 전달하지 마세요, 파트너 사장님들. 희화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여자친구를 사귈 때, 저의 현황과 상황을 이렇게 다 고백해버립니다. 그럼 많은 여자들이요, 기타 등 그런 것도 다 알려줍니다. 그런 얘기를 종합적으로 들었을 때, 가난한 집 장손이에요, 제가 장손. 많은 여자들이 호감을 가져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거부를 했는데요. 제 아내가 그런 셈법이 없는 여자였던 것 같아요. 2천만 원밖에 없다니까요. 저랑 그래도 결혼해 줬어요. 근데 그 아내에게 제가 3가지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 3가지 약속을 메나테크를 만나서 1년 만에 지키게 됐습니다. 근사한 주방을 하나 10년 안에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15평짜리 아파트 살 때인데요. 어디 모델하우스 60평 집을 갔더니요. 샹들리에가 있는 2개가 걸려있고 한 8인용 식탁이 근사하게 있는 게 있는데요. 제가 아내한테 사실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자신은 없었지만 그냥 질렀습니다. 이번에 10년 안에 이런 집에 이런 주방을 여보에게 줄게. 그 집을 올해 8월 28일 날 주방을 만들어줬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밥 먹고 나온 걸 안 치우고 찍어가지고 밥그릇이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생각보다 더 근사합니다. 2번째 약속은 뭐였냐면요. 저는 3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ROTC 33기에 33살에 결혼했고 애도 3이어야 되고 고스톱도 3명 있어야 되고 3을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애는 3을 낳고 싶었는데 아내가 낳아줄 기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형편도 안 됐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어차피 안 낳아줄 거니까 공약을 하나 합니다. 애를 3 낳으면 외제차를 하나 사줄게. 그 사실 형편이 안 될 때입니다. 모 회사를 나와서 실업자 생활을 할 때쯤 질른 거거든요. 근데 아내가 덜크덩 3을 낳아줍니다. 이놈이 올해 제가요. 우리 여러분 스폰서님 말 믿으십시오. 고 PD 세미나 12번 온 PD가 된다는데요. 제가 12번을 왔는데 PD가 안 됐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중간에 요 녀석 유도분만 하느라고 빠졌어요. 그래야 13번 채우니까 PD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이번에 제주도 갔을 때인데요. 됐습니다. 그때 우리 플래티늄 PD님이 이렇게 안아주셔서 사진 또 기념으로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제 빤스 말고 벤츠를 한 대 사가지고 이렇게 타고 다니게 됐습니다. 또 마지막 약속은 또 뭐였냐면요. 올해가 결혼 9주년인데요. 신혼여행 가서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나중에 10년에 우리 둘이 만든 아기들 데리고 우리 신혼여행인 태국에 푸켓에 꼭 데리고 오자. 이렇게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다음 주에 애들을 데리고 갑니다. 이 여행 프로그램을 보면 좀 처음 오신 분들에게 좀 희망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다음 고PD 세미나쯤 됐을 때 내년 플랜을 또 우리 안성훈 사장님이나 누가 발표해 주실 텐데요. 작년 딱 이맘때쯤에 제가 ND 정도 직급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안성훈 사장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년 여행 프로그램을 쫙 얘기하면서 내년에 이제 이럴 때로 스타에서 ND 3번 하는 거예요. 하고 바로 ED 찍고 가면 제주도를 가요. 제주도를 간 다음에 거기서 바로 PD를 찍고 3번 찍으면 홍콩을 가고 그다음에 바로 더 찍으면 이제 하와이를 간 후에 어디 또 가지? 저기 갔어야죠. 제주도는 당연히 가고요. ED 서밋 가고요. PD 서밋, 하와이 5번 하면 가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그 정도만 되면 달라스는 그냥 가요. 이렇게 됐어요. 내가 속으로 놀고 있네. 왜 그러냐면 너무 해석이 어떻게 저렇게 돼?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어요. 놀고 있네는 취소할게요. 스폰서님 죄송합니다. 웃기려고 하는데 안 터졌어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그게요, 다 됐어요. 제가요. 이때 박수 한번 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ND나 RD로 있는 사장님들이요, 내년 이맘때째 이 5개를 다 가실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스폰서를 상사로만 믿으시면 돼요. 네, 이제 다 했습니다. 다 했고요. 시간이 넘었는데요. 자, 제가 마지막 선물 하나 드려도 될까요? 이 강의 진짜 2주 전부터 스트레스 엄청 받으면서 고민했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했으면 여러분에게 글귀 하나 읽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와닿는 글귀가 있어서 제가 조금 편집을 해서 읽었고요. 이 글귀가 끝나면 불을 싹 끄려고 합니다. 불을 끄고요. 옆에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그동안 가슴속에 쌓였던 서러움, 울분, 토해내는 마지막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일어나서 좀 부르셔도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가사를 한 100번 이상 들었어요. 한 2주 동안. 그냥 유튜브로 틀어놓고요. 가수별로 돌아가면서 다 들어봤어요. 그랬더니요, 우리 여기 계신 사업자님들 이야기더라고요. 제가 조용히 읽고 이게 끝나고 음악이 나오면 같이 따라 부르는 걸로 제 스피치를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피치는 유희성이라는 사람의 스피치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스피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울분을 토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생각해서 기획한 겁니다. 우리 만들어진 반성우 사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비록 오래되고 아직 이렇다 할 성과도 없어 보잘것없이 남노하지만 저희 가슴속 깊이 보물과 같이 간직하고 있는 꿈이랍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저의 꿈을 듣고는 뜻모를 비웃음을 지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사람인지라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꾹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참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저의 꿈을 이룰 그날을 위해서요. 주위에 저를 아낀다는 사람들은 저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된 꿈은 인생의 독이다. 인생은 끝이 정해져 있는 책처럼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는 현실이야.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요. 난 그래도 꿈이 있어요. 그리고 난 그 꿈이 이루어지라고 굳게 믿어요. 나를 한번 지켜보세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라는 여러 장애물들을 당당히 마주쳐서 이겨낼 겁니다. 언젠가는 그 벽을 넘어서 하늘 높이 비상할 겁니다. 이 무거운 세상에 나를 얽매고 있는 이런 것들이 나를 묶어둘 수 없습니다. 나의 삶의 끝에서 지금의 선택과 결심 그리고 노력이 잘한 선택임을 여러분들께 반드시 보여줄 겁니다. 그때 저와 저의 성공을 같이 축하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모두 성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If helping other people puts a tear in your eye, then you know what it's like to be